인생을 좋게든 나쁘게든 바꿀 수 있는 대형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안 온다 쪽에 베팅을 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위기가 예전보다 자주 안 올 것 같습니다. 위기는 자주 안 오고 고통은 위기와 무관하게 오게 되는 거죠. 좀 다음 주제로 가봐서, 자, 지금 우리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위기들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하는지랑 플러스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한 23년부터 들었는데 안 왔단 말이죠. 왜 안 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제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게 굉장한 변곡점 내지는 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경제 위기 때 그냥 집안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경제 위기 때 한몫 잡는 경우도 되게 큰 많았어요. 부자도 생기죠. 우리 코로나 때 주식 샀다가 따블 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뭐 누구나 돈을 벌 수 뭐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어휴 그거 오면 안 돼, 피해야 돼 라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온다면 언제 오는데? 라는 게 되게 약간 호기심 내지는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저 폭풍이 그냥 잠시 지나가는 불경기야 아니면 경제 위기야 라는 건 에브리바디한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고 혹은 자산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렇지. 또 반대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제 위기와 관련한 신호가 들릴 때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리만 사태, IMF 그런 식의 경제 위기야? 코로나 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자영업하는 분들은 진짜 IMF 때보다 더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들 많이 하세요. 저 테니스 레슨 받는데 오전에 사람이 없어. 레슨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출근을 안 하셔. 그렇죠. 그럼 그 월세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여기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약간 고급 식당도 점차 이제 예약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IMF 때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IMF 때보다 더 힘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 그러면 IMF급의 위기가 과연 오는 거야 또? 그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온다면 그때 자산 가격 어떻게 쏟아졌지? 그렇죠. 그럼 나는 빨리 미리 대비하고 그때 쌀 때 사면 또 이제 인생 바뀌겠네? 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즘의 불경기는 IMF 때보다 더 고통스럽기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그러나 IMF급의 위기는 아니다. 너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물으면 IMF급의 위기든 리만급의 위기든 그런 위기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튀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율 급등, 외환 부족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위기예요. 외환은 많다면서요. 그런데 98년 IMF 때는 우리나라는 외환이 없어서 그게 바로 IMF인 거고 그렇죠. 리만 사태 때도 외환이 부족했죠. 그때도 외환 보유액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국에는 돈을 빌려주려던 이제 그 외국인 금융회사들도 당분간은 못 빌려줘로 바꾸면 달러가 쏙쏙쏙 계속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웬만큼의 외환 보유액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때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 그러니까 환율이 튀잖아요. 요즘은 어떠냐? 요즘도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특히 한국 같은 이머징은 탈출이야. 라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탈출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액이 뭐 그게 다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환율도 튀고 걱정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흔들려야 전 세계가 흔들리는 위기지. 미국이 저렇게 건재하면 미국만 건재한 것에 따른 각종 찌질한 부작용들은 자꾸 노이즈로 생길 테지만 그게 야 이머징에서부터 다 탈출이라고 하는 식의 그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안 힘든다는 얘기냐? 왜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게든 나쁘게든 바꿀 수 있는 대형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안 온다 쪽에
베팅을 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은. 사실은 51대 49인데 51쪽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변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경기를 그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주변을 살피고, 연준 의장도 지나가는 쓰레기통을 살피고 그랬대잖아요.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요즘 쓰레기 양이나 뭘 버리고 뭘 소비하는지가 보이니까 미국 내수가 중요하죠. 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면 총재님 참으세요 해야 된다고요. 수출을 먹고. 한국은 그걸 봐서는 한국 상황을 오히려 오해하게 돼요. 오해. 그럼 궁금한 거는 왜 사람들이 IMF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그건 진짜 엄청난 위기였고 우리나라가 큰일 났던 건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왜 그거만큼 힘들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왜 힘들었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안 돌면서 부도가 났고, 그러니까요. 부도가 나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졌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영업에게 차가운 공기가 가니까. 그게 훨씬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자리는 안 사라졌지만 소비는 줄어요. 소비 줄어드는 얘기를 먼저 하면 그냥 원인은 쿠팡, 알리, 테무입니다. 너무 싸.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그게 편하니까 그걸 살 텐데, 젠장 같은 가격도 아니고 심지어는 빨리 오고, 내일 필요하면 쿠팡, 일주일 안에 필요하면 테무. 저 며칠 전에 이제 밑에 마트에 가서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해서 단백질 음료를 사려고 이제 단백질 음료 평소에 잘 안 먹으니까 가격대 잘 모르잖아요. 근데 30% 할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쿠팡에서 얼마인지 검색해 봤거든요. 30%한 것보다 더 싸. 그 순간에 김 작가도 그런 거 검색하면 내가 왜 어떡합니까? 마트에서 이걸 사야 되지? 그러니까 마트 들어갈 때는 휴대폰 다 뺏어야 돼. 그렇죠. 근데 마트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더 싸게 팔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목을 조를 겁니다. 모든 걸 다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쳤어, 밴드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마트가 문을 열고 있어서 단백질 음료도 계속 팔려야 밴드도 갖다 놓고 팔지. 밴드만 팔면 이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질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편하니까 이제 가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요. 요즘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축 규제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도심에서 뭔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상가의 비율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있겠죠. 라고 하는 비율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상가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상가는 이제 미분양이고, 당연히 쿠팡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인가요? 상가가 미분양이면 이 아파트 사업이 안 되니까 이 규제를 지키려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어질 주상 위에 오피스텔 아파트도 안 지어지지. 그래서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 할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장사 안 된다는 거니까. 소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그래서 이제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텐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기업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요? 뭐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있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는 거기까지의 통찰력은 없고요. 당장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때쯤부터는 대기업에서 정규직들이 저 같은 나이면 이제 50대. 42? 72년생 이자고 하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60세 다가오는 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000명이 나가고 500명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2,000명이 하던 일을 500명만 뽑으면 이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미리미리 사람을 구조조정할 수 있었다면 벌써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년 퇴임하시면, 그분들이 2,000명이 나갔는데 도대체 그럼 이 일손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되라고 하면 한 500명이면 됩니다라는 거니, 냉정하게 말하면 2,000명이 500명이 할 일을 하면서 쉬엄쉬엄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계속 높은 연봉 받고 계시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가져가던 소득은 사회로 안 돌아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 현대차의 금고에 쌓이고 현대중공업의 금고에 쌓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 돈이 이제 환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환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좀 어려워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자산 가격이 크러쉬가 되는 위기냐 하면 그건 아닐 거다. 자산 가격이 크러쉬가 된다는 건 현금이 부족하고 안 돌고 해서 이걸 빨리라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될 리는 없잖아요.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뱅크런. 금융회사의 그렇죠. 그 건전성이 의심받는 그런 크레딧 크런치 상황이 오면 그것도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리만 사태나 그런 게 그런 거였죠. 그런데 다행히 그거는요, 이제는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하는지를 알았어요. 미국도 아주 금방 해결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손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돌다가 안 돌면 그건 그냥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메꿔주면 돼요. 너무 특혜주는 거 아니야 저거? 라는 여론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그렇게 문제로 불거져서 그게 그렇게 큰 게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질서 있게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위기가 좀 더 자주 올 거냐 예전보다 자주 안 올 것 같습니다. 위기는 자주 안 오고 그러나 고통은 위기와 무관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특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1.8% 발표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저성장으로 간다 이제. 큰일 났다. 누가 보면 쟤 봐봐. 얘기하는 꼬라지를 봐라. IMF급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쟤 위기 안 온다고 하는 거 봐라. 다주택자들 너무 미워하면 집값 저거 문제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꼴 봐라. 저거 집값 부양하려는 의도다라고 댓글이 지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으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기가 오면 위기일 거고 위기를 대비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위기는 아닌데 위기일 거니까 있는 것도 팔고 대비하고 기다리자고 했다가 위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 앞으로 다양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있지만 과거에 그런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자산을 던지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도 요즘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다 보면 나라가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오겠지라고 하는 논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그런 위기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4년에 2.2% 성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느낌이 오죠. 한 2% 정도 성장했다는 느낌이 오죠. 그런데 실제로 똑같이 우리나라는 2%가 성장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2% 성장이 있고 돈을 거의 못 버는 2% 성장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 그 나라는 석유만 캔에서 파는 나라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죠. 사우디가 1년에 100억 배럴을 캔에서 팔다가 2024년에는 103억 배럴을 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몇 %인가요? 3%? 3%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은 가격 불문. 너 몇 개 캔했어? 100개 캤어? 너 올해는 몇 개 캤어? 103개 캤어? 그럼 3%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는 반토막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가가 반토막 난 다음에 103억 배럴을 캔 게 좋아요? 유가가 반토막 나기 전에 100억 배럴을 캐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 당연히 부자죠. 후자인데 사우디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은 3%인 거라고요. 유가가 반토막이 나서 국가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도 경제 성장률 숫자만 보면 3% 성장인 거예요. 반대로 유가가 더블로 올랐다고 쳐보죠. 그래도 103억 배럴 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캐내는 건 비슷하니까. 그럼 사우디는 완전히 흥청망청 돈잔치가 벌어지는 건데요. 야, 저 나라는 뭔데 저렇게 돈잔치를 벌여? 야, 경제 성장률 얼마나 했나 갖고 와봐 하고 오면 3%인데요? 야, 쟤네는 왜 3% 경제 성장률인데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처럼 살 때도 3% 성장, 완전히 부자처럼 살 때도 3% 성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우디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 이 숫자만 봐서는 이게 잘 되는 나라인지 못 되는 나라인지 알 수 없다. 사우디가 독특한 거죠. 왜? 어떤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반토막도 났다가 2배도 났다가 하는 게 사실 사우디 말고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다른 나라는 그냥 경제 성장률만 보면 뭐 대충 그렇겠구나라고 하면 실제로 열어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사우디 같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높은데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야 요즘 경제 어때라고 보면 옛날에는 수출을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수출도 다 볼 필요 없어요. 반도체 수출만 보면 돼요. 반도체는 대부분 수출이니까 그냥 반도체만 보면 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그 나가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나라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우유나 과자라면 작년 가격이나 올해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2%야? 그럼 2% 더 만들었네? 그럼 돈도 2% 더 벌었겠네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은 유가보다 더 크게 플럭추에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2인데 돈은 엄청 잘 번 2.2가 있고 경제 성장률은 2.2인데 완전히 돈을 못 번 2.2도 있다고요. 그러니 경제 성장률 2.2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작년에 2.2 성장했는데 올해 1.7 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네. 또 반대로 작년에 2.2였는데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4%래. 야, 그럼 집값 오르겠다. 일치하지 않는. 둘 다 아닐 수 있다. 경제 성장률보다 차라리 디램 가격을 보는 게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경기를 판단하고 뭐 집값을 예측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경제 성장률 갖고 오잖아요. 오를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다 통화량 늘어나는 거 갖고 오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양쪽 다 지들 뇌피셜인 주제에 그리고 지들의 희망사항인 주제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 관철하느라고 맞는 경제지표 갖고 오는 거예요. 저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다 비슷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수없이 많을 거고 오를 이유도 수없이 많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도 떨어졌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런 지표만 보이는 거예요. 저 오늘 엊그제 그 비트코인과 관련한 영상 찍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비트코인 영원된다고 했어요라고 내가 얼마나 반갑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그런데 또 비슷한 명성이 있는 분들은 또 비트코인 투자 나서는 분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무슨 엄청난 근거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 성장률만 보면 대충 그 나라 뭐 상황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았는데 점점 더 상황이 다른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올해 반도체는 좋나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그거는 반도체 수요처에 물어봐야 되는데 수요처도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두부 같은 거가 됐어요. 두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전 세계가 다 써요 이제는. 어디 특별하게 반도체 들어가는 거가 특수한 장치가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뭐 그냥 거의 다 들어가니까 전 세계 경제가 좋으면 뭐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건데 두부처럼 됐다 보니까 두부 매출이 뭐 갑자기 뛰고 갑자기 줄고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재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크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스마트폰 혁명이라든지 무슨 뭐 게임기 혁명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 제발 좀 와줘라. 그래야 온갖 기기에 디램 들어가고 칩 들어가고 하면서 또 우리 한번 더 먹고 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딥시크 나왔댄다, 뭐 한댄다라고 하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변변한 인공지능 하나라도 없는데 왜 우리가 가서 인공지능 바닥에 가서 도대체 뭐 오픈 AI는 뭐 하고 그거를 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있으니까. 그렇지. 걔네가 잘 떠서 기기 안에 하나씩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하면 드디어 우리의 특산품인 반도체가 저기에 꽂히기 시작하면 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달라지고 그럼 집값에도 영향을 주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얘기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 1위 아주 대장이니까요. 삼성전자 위기라고 얘기하시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을 계속 얘기하던데 정말 삼성전자는 이제 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난 진짜 모르겠던데. 작가님이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모르죠. 이런 거는 사실 삼성전자 미천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자도 제가 많이 아는데 삼성전자 내부자들도요. 부장 상무인데도 나는 진짜 요 영역밖에 몰라.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난 진짜 모르고 밖에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떠냐라고 대반문하는데 그게 맞아요. 삼성처럼 대기업은 진짜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마 이재용 회장도 모를걸요? 모르겠습니까? 지금 위기인 건 맞죠? 그렇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반문한 이유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신뢰할 만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들은 얘기들만 줄줄이 많을 뿐이죠. 네. 많을 뿐인데 제가 그냥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삼성이 위기가 왔다. 그 보통 우리는 지금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몇 년간 야 HBM 개발을 왜 하이닉스는 하는데 그러니까. 니들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러나 실제로 삼성전자의 그 매출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한 10년, 15년 전부터 네. 성장이 멈췄어요. 정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건 숫자로 나옵니다. 네. 그거는 성장이 정체됐다고 뭐 넌 잘못하고 있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쯤 되는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렇죠. 그런 비중 있는 기업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라고 또 하는 사람도 생겨야 되고 막 그러면서 다들 관심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야, 나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나도 요즘 알았네? 라고 이야기하고 밖에서는 더 모르고 그렇게 된 데는 저는 원인이 삼성전자 내부에 어딘가에 원인은 있겠으나 그런 게 없는 기업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 네. 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은 언젠가부터 견제나 관찰이나 비판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길거리에 누군가가 삼성 나쁜 새끼들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들이야 많이 하고 댓글도 달리고 뭐 그러지만 네. 오히려 필요한 건 그런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야 삼성이 지금 요즘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른바 지식인층의 생산적인 비판과 견제와 관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끊긴 지가 꽤 오래됐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네. 이래저래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알게 모르게 생겨버렸어요. 언론사들도 네. 언론사 기자들이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군가는 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래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내가 기고를 할래 혹은 나 이런 관련해서 기사를 좀 써줘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기 마련인데 네.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삼성과 관련한 대기업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한 고민거리들은 건설적인 것들도 결국은 미디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디어들이 언젠가부터 그냥 삼성 비판은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굳어졌어요. 그거는 삼성의 잘못도 있고 미디어의 잘못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최근 10년 사이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질문은 삼성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고 정보는 없어서 네. 답변을 못 드리는 위치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네. 다만 왜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뒤늦게 알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왜 이 호들갑을 끌게 됐을까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시선은 저기에 대한 알람을 누군가는 먼저 하고도 싶었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알람을 담아내는 사회적인 논의 구조가 우리나라는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는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역시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호들갑을 또 떨겠구나. 네. 그래서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을 그냥 하죠.